안녕하세요. 경매사람 배우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바로 음료수 한잔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64강 점유편 할 거예요. 점유와 유치권 편.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죠. 860강부터 차례대로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 강의가 끝날 때쯤 유치권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이 생길 겁니다. 정말 자신이 생길 거니까요. 반드시 860강부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강까지 앞으로 진행될 강의까지 다 필수 시청하셔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로 본 유치권 파괴 전략 5편 점유와 유치권 편입니다. 조금 이번에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듣고 또 듣고 하십시오. 그리고 블루오션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판례 다 옮겨놨으니까 중요 부분들 다 밑줄 쳐놨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바로 한번 오늘 지나지 말고 반드시 보십시오. 그리고 8월부터는 교재 가격이 인상됩니다. 220만원으로 기본 교재는 현재까지 7월달에는 188만원이고요. 항상 설명해드렸지만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캡처하셨다가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제가 안내 문자 보내드립니다. 7월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정말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이 오를 때일수록 싸게 살 수 있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싸게 살 수 있는 게 경매라고. 평생의 무기를 만드십시오. 불편하게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공부하십시오.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자, 이번 시간에 점유폰인데 점유 어떻게 보면 좀 유치권에서 한 비중이 뭐 한 30% 이상 차지할 수 있는 게 점유거든요. 그래도 박영춘하고 함께하면 여러분 점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우리 깰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빨리빨리 내볼게요. 이 중에서 이 문제 검토사항 9개 중에서 반절도 못 맞춘다. 한 문제라도 틀렸다. 그러면 제 강의 처음부터까지 다 들으십시오. 유치권의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는 내가 만약에 유치권자야, 그죠? 유치권, 당신 유치권 맞아, 법원에서. 당신 내가 판결문 하나 줄게. 당신 진짜 유치권자 맞으니까 판결문 가지고 가. 딱 확정 판결을 받았어. 그죠? 그러면 확정 판결을 받으면 점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자, yes, no. 점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yes? 아니면 no? 여기 no에 여기 파랗게 돼 있으니까 no? 네, no 맞습니다. 그죠? 점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점유를 해야 되죠. 노예요. 정답 틀린 겁니다.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점유는 계속돼야 돼요. 점유는 지속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기를 입증해야 할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점유를 경매 기입 등기 이전부터 했다. 그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뭐 사진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증거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근데 유치권에서 증인은 잘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짜고 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증거. 유치권에서는 특히나 증인이 잘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거 유치권은 누가 입증 책임이 있죠? 유치권을 주장하는 놈한테 있는 거예요.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그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저기가 점유했다는 거 증거 여기 있지 않냐? 그죠? 그런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는 언제 실시됩니까, 여러분? 경매 기입 등기가 딱 됐어, 이렇게. 등기부에 경매 기입 등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가 되기 전부터 현황조사를 하나 감정평가서를 하나요? 아니면 기입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현황조사나 감정평가를 하나요? 언제 하는 거예요? 보통은 기입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보통 20일 안에 대부분 다 합니다. 그죠? 그러면 감정평가서나 현황평가서가 현황조사를 나갔을 때 이때까지도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점유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게 여러분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감정평가나 현황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요거요. 경매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 열흘이나 빠르면 5일 안에도 갈 수 있고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간에 기입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현황조사나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나 현황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점유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이전부터 점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말들 제가 두 가지를 써볼게요. 자,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딱, 그죠? 유치권은 여러분, 유치권은 경매
기입등기, 개시등기죠.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다시 말해서요, 이전부터 점유를 해야 된다. 이 말하고 법정지상권은 매각대금을 낸 때까지 건물로서 외형을 갖춰야 된다. 이 말하고 여러분 조금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말도 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유치권에서 채무자가 경매 기입등기 이후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행위는 뭡니까? 경매 기입등기 이후에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무효잖아요. 그죠? 채무자가 경매 기입등기 이후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행위.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행위. 이것은 무효죠. 그 이전에, 이전을 해야지 하려면요. 그죠?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하고, 유치권자의 점유 이전과 헷갈리지 말자라고 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경매 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이 공사업자한테 점유를 이전시키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입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점유를 이전시켰다. 이것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황조사서 가면 딱 어떤 현황조사가 제가 뭐라고 했죠? 경매 기입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현황조사를 나간다고 했잖아요. 현황조사관의 어떤 그 코멘트에 보면 현장에 임장해 보니 채권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기입등기 이후에 채권자가 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치권자가 점유한 게 아니라. 그죠? 그럼 이것은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소유자 채무자가 이것을 갖다가 유치권자한테 점유를 이전했다. 이건 무효입니다. 낙찰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유치권의 양도는 유치권, 그러니까 내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만 양도하면 안 되는 거죠. 피담보 채권, 공사대금 채권도 같이 그 유치권자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유치권, 그죠? 피담보 채권도 같이 양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점유만 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점유만, 야, 네가 잠깐 채권을 내가 갖고 있을 테니까, 점유만 네가 잠깐 하고 있어라.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간접 점유를 시키던가 직접 점유를 시키던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뭐 현장에 가보니 뭐 점유만 이전받아서 뭐 점유하고 있음. 자기는 채권 관계는 모름. 그런 내용이 써 있어. 그러면 그것은 대항력 없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또 진성유치권 확정 판결이 있어도 집행관이 방문 시에 현황 조사에 점유가 없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유치권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확정 판결이 있든 없든 그건 네 사정이고, 그죠? 확정 판결이 있든 없든 유치권은 지속돼야 된다. 그죠? 나는 확정 판결 받았으니까 아유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밥은 먹고 올 수 있지. 잠깐 뭐 점심 저녁 아침 뭐 잠깐 비울 수는 있죠. 또 저녁에는 뭐 시간 장치하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인정되지만 확정 판결 받았다고 아예 점유를 풀어버리면 그 점유권 유치권 깨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또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말이 있어요. 하청업체들이 공동 점유하는 건 유치권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하청업체들이 그러니까 하수급인업이라고 하죠. 하수급인업. 수급인한테 또 하청받은 사람을 하수급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하청업체들이 점유하는 유치권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 박살나는 거예요. 대부분요. 왜? 왜냐면 이 도급인이 그러니까 원청이죠. 수급인이죠. 그 수급인한테 또 하청을 받은 사람은 하수급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돈을 줬어. 근데 이 수급인이 이 하청업자한테 돈을 안 줬어. 이런 경우에 하청업자들이 유치권 주장 못해요. 유치권 주장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도급인이 돈을 안 줬어. 처음부터. 당연히 그러면 이 하수급인도 돈을 못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수급인 자기 돈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하수급인들도 돈을 못 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수급인들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하고 여기에 뭐 시멘트나 자갈이나 모래를 납품한 이 자재 납품업체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상사유치권이잖아요. 상사유치권은 저당권의 단자한테 대항할 수 없거든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다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재 납품업체하고 이 하수급이냐고 헷갈려요.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물론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그 다음에 자재 납품업체 막 이런 말들 헷갈리긴 하는데 절대 이런 말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갈이나 모래 이런 그런 것들이요. 그죠? 뭐 시멘트 이런 것들은 단지 상사채권이다. 상사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단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갈, 모래, 시멘트가 이 건물을 짓는데 그죠? 건물을 짓는데 결연관계가 있지 않냐? 연관이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요것은 이 도급업자들 또 수급인들한테 납품업자일 뿐이다. 상사 채권일 뿐이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것을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 하수급인이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자재 납품업체가 주장하는 거, 요거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공부하면서 반드시 이건 구분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용대차의 경우 유치권이 채무자의 허락이 없어도 유치권 인정된다? 아, 죄송합니다. 오타 났네. 사용대차의 경우 그죠? 채무자의 허락이 없어도 유치권 인정됩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임대차가 있고 사용대차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비대차가 있잖아요. 임대차는 뭐예요? 임대차 돈을 받고 임대를 해주는 거잖아. 돈을 받고. 사용대차는 뭐예요? 무상으로 임대차를 하는 거예요. 사용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대차는 내가 뭐 100원을 빌려줬는데 100원을 이 사람 다 써버리고 나는 뭐 물건으로 받는다든가 이게 바로 사용대차인 거거든요. 그죠? 아니면 내가 물건을 줬는데 내가 돈으로 받는다거나 이게 바로 사용대차입니다. 근데 사용대차는 빼고 일단 임대차와 아니 소비대차 빼고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둘 다 채무자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의 허락 없이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네. 자, 그래서 이제 구분하실 줄 아시죠? 사용대차, 임대차. 사용대차는 그 다음에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내가 볼펜을 한 자루, 이 볼펜 한 자루 줬어요. 줬는데 이 사람이 이걸 써버리고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물건을 나한테 준다든가 뭐 그게 사용대차니까 이것은 일단 유치권하고 관련이 없는 거고. 자, 중요한 것은 임대차는 유상이다. 사용대차는 무상이지만 둘 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죠? 유상이든 무상이든 채무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 검토 7번에서 이게 또 최신 판례거든요.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 주택에 거주했대요.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 유치권자가 스스로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거죠. 주택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럼 네가 거주하면서 사용했으니까 나한테 낙찰자한테 월세를 줘야지. 월세를 그죠? 월세를 줘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극이라고 나와있죠.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이게 바로 유치권자에게 월세 받자 그 주장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유치권자에게 월세 받자 그 내용입니다. 뭐지 이게? 자, 아까 했던 거죠. 현황조사나 감정평가서상 점유가 없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스죠?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는 언제 실시되는가?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실시된다. X. 노조도 그 이후에 실시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강의할 내용을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사실은 핵심 내용인데 밑에 중요한 거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다 이해하셨죠? 유치권을 1년, 2년 공부했으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것은 아주 걸음마 단계예요. 걸음마 단계. 그런데 걸음마 단계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유치권의 70%는 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치권 판례에 관련된 것들 여기다 쭉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우리 블루오션 기재에 다 나와 있어요. 유치권의 성립 여건으로 점유의 범위 및 점유 매개 관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점유의 침탈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점유의 침탈을 막는데 아래와 같이 출입문을 용접한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출입문 용접 행위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점유의 침탈, 그죠? 이것은 손해보상 청구에 대한 민법 204조 3항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설명하려면 길어지는데 큰일 났네 이거. 자, 점유 매개 관계가 있죠. 점유 매개 관계.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특히 직접 내가 유치권자이면서 내는 간접점이고, 만약에 거기다가 임차인을 뒀어, 아니면 내가 관리인을 뒀어, 그 사람이 바로 직접점유잖아요, 그죠? 나는 간접점유를 하고 있잖아. 그 직접 물건에서, 유치권 현장에서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유치권 아무리 어려운 판례도 다 읽으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유치권에 아무리 어려운 판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판례는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 일부러 그냥 판시사항하고 저기만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또 나중에 머리 아플까봐 머리 아플까봐.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해드리는 걸 보면서 이 판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점유 매개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의 종료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 종료나 해지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가, 그러니까 그 목적물에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직접 점유자였잖아요, 그죠?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 점유의 점유 매개 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음.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된다 라는 판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판례입니다. 여러분, 중요 판례라고 제가 해놨는데, 요 판례 한번 반드시 블루오션 교재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대법원 2019년 8월 14일 선고 2019 다해 205329 내용인데요. 자, 판시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에 간접 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당연히 적극이죠. 적극. 간접 점유에서 점유 매개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점유 매개 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소극. 점유 매개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점유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판례에서 이 판시사항만 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런 판시사항, 재판 요지만 읽으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유를 쭉 막 A4 용지 막 5-6장 되는 것 같다 읽으면 여러분들 뭐 첫 장도 기억 못하는데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가면 다 까먹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진짜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모를 거예요. 또 그렇게 읽을 시간도 없고 그렇게 투자를 해서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옛날에 공부했던 박영춘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경매사령관이. 자, 이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재판 요지 한번 읽어볼게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없다. 간접 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 점유자의 직접 점유를 한 자 사이에서 일정한 법률 관계, 즉 점유 매개 관계가 필요한데, 당연하죠. 연결의 끈이죠. 그죠? 간접 점유에서 점유 매개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 점유자의 직접 점유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 매개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간접 점유의 점유 매개 관계가 단절됐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유치권은 인정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 따라서는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자, 이 판례가 어떤 판례냐면,
여러분 또 아까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그러면 임대차를 했다는 얘기네? 임대차를 했다는 얘기면 뭡니까? 채무자한테 승낙을 받았다는 얘기네? 아니 승낙을 안 받았다면 당연히 유치권은 소멸되겠죠. 깨졌겠죠. 그죠? 근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서 유치권자가 임대를 했다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모르니까 자, 이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2012 17226 사건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종합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재건축 조합이거든요. 재건축 어떤 부지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아파트를 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판례를 읽고 해독하면 웬만한 유치권 판례된 여러분들 다 읽을 수 있다니까요. 아파트를 공사하는 재건축 공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 이 조합이 있어. 이 조합이 있고 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완료되면 조합한테 돈을 주기로 했는데 이 조합이 돈을 어디다 다 써버렸어. 그래서 일부 시공사한테 돈을 일부를 못 줬어. 물론 여기에 있는 조합원들은 뭐 여기에 입주하고 입주를 했겠죠. 그렇지만 일반 분양 물량 그죠? 돈을 못 받은 만큼의 금액에 대한 아파트 호스를 이 시공사가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합과 시공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냐면 이 조합이 야 내가 솔직히 돈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공사대금 다 못 주겠다. 야 시공사 너희들이 여기 임대해서 임차 보증금으로 그지? 임차 보증금으로 을 충당하든가 그지? 충당해라. 이제 그런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런 계약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채무자잖아요. 조합이 채무자죠. 채무자. 여기 보면 소유자 세성복 연립 재건축 정비조합의 조합장 최땡땡님의 유치권자 및 유치권자 세봉건설 어쪽 관리부장 뭐 또 어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메토를 갖다가 그죠? 거주하고 나머지는 공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 증명을 이게 했나봐요. 이게 그 경매물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시공사가 여기다 임차인을 집어 넣는 건 이 채무자의 승낙을 받았죠. 채무자의 승낙을 받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 유치권자잖아. 시공사는 그죠? 시공사는 유치권자, 이 조합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시공사가 아이고 뭐야? 시공사가 임차인을 넣는데 그럼 이제 뭐 보증금 받아서 이 사람들 갔겠죠. 근데 이걸 이제 뭐 101호를 낙찰받은 사람이 있어. 101호를 낙찰받았어. 어느 누가. 그래서 경매사령관이 낙찰받았다고 합시다. 낙찰을 받았는데 아니 된장 이 101호 이 임차인이 월세를 안 주네? 뭐 건물은 주택은 2기 그죠? 상가는 3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경매사령관이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임대차 해지에 대한 확정 판결문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거잖아. 그죠? 그런데 확정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경매사령관 확정 판결 받았는데도 얼마나 이 사람이 질긴 사람인지 차임도 지금 몇 년째 안 주고 있고 여기서 계속 거주도 하고 있어.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경매사령관은 야 너 임대차 계약서 해지됐으니까 야 시공사 너 내가 이 사람 임대차 계약서 해지했어. 근데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 이거 유치권 깨진 거다. 라고 저는 주장을 했거든요. 이렇게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임대차 계약서가 해지됐든 안 냈든 그죠? 일단 대한민국은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죠? 소유자가 물론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점유권도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점유권과 소유권을 따로 분리하는 겁니다. 유치권도 점유할 수 있잖아요. 법정 이상권 성립하면 점유할 수도 있고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권과 소유권을 따로따로 분리하는 거예요. 자, 이미 임대차 계약은 깨졌지만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고 이 사람이 간접 점유자잖아요. 그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자고 이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잖아. 그죠? 직접 점유자와 물론 임대차 계약은 해지됐지만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점유 매개 관계가 깨진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은 인정된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유치가 인정된다 이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명도하기 전까지는 그죠? 직접 점유자하고 간접 점유자의 점유 매개 관계, 그러니까 점유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은 점유 매개 관계가 끝난 건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판례라 이게 다른 데서도 많이 응용돼서 나옵니다. 결국은 뭔가요? 내가 직접 점유를 시켰다 하더라도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퇴거시키지 않다든가 명도를 하지 않으면 점유가 인정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적법한 임대차 계약, 채무자의 임대차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 월세를 미납했다든가 또는 계약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해 가시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재건축조합에서 시공사에게 돈을 못 줘서 시공사 너희들이 일반 분양을 호실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비용을 충당해라 라고 이제 조합에서 승인을 해준 거죠. 그죠? 채무자가 재건축조합에 채무자인 재건축조합이 유치권자한테 승인을 해준 거죠. 시공사한테. 이후에 시공사가 임차인을 넣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주지 않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직접 점유는 깨졌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 임차인이죠.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권이 간접 점유자는 누굽니까? 유치권자죠.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 점유의 점유 매개 관계가 단절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죠.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 오타 났었는데 어디지? 오타가 났었는데 어디? 제가 봤는데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직접 점유는 요거네. 깨졌다 라고 했는데 그죠? 이해 가시죠? 바로 이 물건이 그 내용입니다. 판례는 좀 긴데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시간이 이걸 설명하다가 많이 됐네. 어쨌든 점유는 그죠? 점유의 방법과 형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모두 가능하죠. 뭐 잠금 장치를 통해 봉쇄하고 안내문과 미리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등 현수막을 설치하면 되겠죠. 그죠? 내부에 책상이나 의자, 소파 등 가구만 있더라도 판례는 점유의 형태를 인정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무인경비 시스템, CCTV 등이 통한 방법 또는 하도급 공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합니다. 일부 점유도 가능합니다. 일부 점유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불법 점유의 종류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대차 해지 후에 필요비나 유익비로 유치권을 주장한다거나 피담보 채권의 양도 없이 점유만 이전하는 등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점유 침탈,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점유를 침탈 당하면 자, 원래 유치권자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유치권자가 있어요. 근데 유치권자가 이 소유자한테 점유를 침탈당하고 쫓겨나갔어. 그러면 이 유치권자는 유치권자입니까? 유치권자 아니에요. 유치권자 아니에요.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침탈의 원인은 묻지 않아요. 그죠? 일단은 유치권자가 되냐 아니냐는 침탈의 원인은 묻지 않는다. 쫓겨났으니까 일단 이 사람은 유치권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 유치권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침탈당한 사람은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침탈당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서 다시 유치권 회복의 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다 설명드린 거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요 대부분 판례 많이 나오는 거죠? 요 대부분 판례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의 개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점유를 해야 되지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점유를 하면 안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현황조사관이나 감정평가서상에 점유가 없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안 되죠. 그래서 뭐 현황조사서에 점유관계에 대하여 미상이라고 기재했다면 이것도 당연히 점유 깨집니다. 그리고 또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점유관계 미상, 요것도 역시 점유가 깨지고요.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 미상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요것도 역시 유치권이 깨집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수막이나 출입로를 막는 컨테이너 등이 나타나 있지 않는 점, 드나들며 부동산을 드나들며 관리했다는 취지의 제1심, 일부 증인의 충분한 증명력이 부인하기 어려운 점. 그러니까 증인이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권에서는 증인이 서로 짜고 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합리적인 의심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인은 사실은 잘 인정이 안 되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증거가. 그죠? 이 사람이 점유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다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그러니까 증거력은 자기가 유치권 주장하려면 좀 명확히 만들어야 돼요. 그죠? 자, 현황조사서에 점유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이것도 역시 유치권이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유치권은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점유를 해야 되고 법정지상권은 매각대금을 낸 때까지 건물로서 외형을 갖추면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거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 이전하는 거, 이것도 역시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공사대금을 이것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치권자에게 이전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좀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읽고 가야 될 것 같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이건 당연히 인정 안 되죠. 발생한 후니까.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 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취득하라는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도 관계없죠. 다 그렇잖아요.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경매가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판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점유는 뭡니까? 계속성이 있어야 되죠. 점유의 계속성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다시 말했죠. 유치권이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점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No. 점유는 계속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점유의 방식과 형식. 점유의 방법은 경매 기입 등기 이전부터 해야 되고, 점유의 방법 및 형식은 직접점이 간접점이 모두 가능하죠. 잠금 장치를 통해서 봉쇄하고 안내문과 바리케이트 등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도 되고요. 그죠? 소유자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 목적물을 임차한 경우는 안 됩니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자의 임대 권한은 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인정되지 않죠. 당연하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 여기 있으니까 보시고, 판시상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구 민사소송법 어쩌고저쩌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의 소급 딱 나와있죠. 그래서 이제 점유는 내부에 책상이나 의자, 소파 등 가구만 있더라도 판례는 점유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무인경비 시스템이나 CCTV 등이 통한 방법도 있고요. 하도급 공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점유 보조자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점유 보조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내용이 많아서,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맞춰지기 전에, 경매 기입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 기입 등기가 맞춰지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점유하고 관계없는데 압류효력이 발생한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공사를 완공했다면 이것도 역시 변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죠? 유치권 주장할 수 없죠.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하지 않죠. 채무자가 뭡니까? 자기가 자기 물건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돼서 않잖아요. 그죠? 경매 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점유는 계속되고 지속돼야 된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죠? 점유의 방법, 현황 보고서와 감정평가서에 채권자의 근저당 설정 당시 기록이나 정황 등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점유의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사람이, 그 다음에 전화, 팩스의 설치 시기, 전기 사용 내역, 현황 조사 및 감정평가서, 당시 폐물 상태 등 이런 것들도 확인해보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공급 이력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 공급 이력이 없거나 그 이후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전기를 설치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내부 사진에 이제 보면 침대나 책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이것도 역시 유치권을 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판사님이 지금 판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W의 확인서는 공사의 사실을 뒷받침할 뿐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뒷받침하지 못함.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증언은, 그죠? 증언은 잘 채택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죠. 집행관이 방문 시에 현황조사서에 점유가 없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유치권 공부할 때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자재 납품업체와 그 다음에 하수급인 업체, 요걸 제가 설명드렸죠. 자재 납품업체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죠. 요것은 상사 채권에 불과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하수급인들이 유치권을 유치할 수도 있고, 그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유치권 행사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쓰는 말이거든요. 도급인이 수급인이 아닌 협력업체는 하청업체죠. 그죠? 그리고 건물 자체 채권으로서 건물에, 그죠? 뭐야, 이게. 잠깐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버렸네. 도급인은 뭐예요? 도급인은. 도급인. 수급인이 아닌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이 관계에서, 그죠? 도급인과 수급인이 아닌 협력업체, 하청업체, 도급인과 하청업체 관계였거든요. 자, 건물 자재상은 채권으로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죠. 건물에 납품한 예를 들어서 돌, 자갈, 모래, 시멘트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유치권 행사하지 못하죠. 그냥 단지 자재를 납품한 납품업자일 뿐이에요. 그죠? 도급인과 수급인은 유치권이 인정되죠. 도급인과 수급인은 유치권 인정되잖아요. 그죠? 내가 공사를 줬으면, 돈을 안 줬으면 공사를 주고 돈을 안 줬어. 그럼 유치권 인정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이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했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했다면, 이 하수급인들, 여기 하수급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급인들 유치권 주장할 수 없지만, 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죠? 이 수급인에게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하수급인들은 유치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죠? 맞죠? 그리고, 만약에 이 수급인이 있죠.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죠. 이 수급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건물을 지었다면 이 하수급인들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을 점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 그곳에 거주하면서 유치권 주장은 인정되죠. 그러나 월세를 지급해라, 상기하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대부분 2009년 판례입니다. 자, 좀 긴데 안 읽어봐도 되겠지? 읽어볼까요? 자, 볼게요. 판시사항보다는 판결 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없으며, 당연하죠. 유치권은요. 그죠?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월세 내라. 네가 밤낮이고 내 건물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죠? 월세 내라. 그 내용이거든요. 자, 지금 똑같은, 그리고 일부 점유하고 일부 공사가 있는데, 일부 점유 또는 일부 공사를 한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물은 인정이 안 돼요. 그죠? 물론 이게 유익비라고 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 짝짝해요. 그냥 임차인이 유치권 주장한다? 그냥 확 입찰 들어가 버리세요. 그죠? 뭐 그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그 기입 등기 격리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워 그 유치권으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항 못해요. 못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 못합니다. 점유의 침탈이 나오는데, 점유의 침탈이 나와요. 아까 제가 대부분 판례 얘기 한번 잠깐 소개시켜드린 게 있는데, 점유를 침탈 당했잖아요. 그죠? 점유를 침탈하면 뭡니까?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를 해서 유치권을 다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나 이렇게 해서 강제로 뺏겼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요거 읽어볼게요. 대법원 2012년 점유 회수의 소를 통해 점유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죠. 그죠?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소를 제기해서, 아니 나도 강제로 뺐던가 뭐 힘 있으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 사람 뭐 저녁에 몰래 갔을 때 하던가, 그래서 뺑 둘러가지고 뭐 좀 어깨들 좀 몇 명 대다 놓고 못 들어오게 한다던가, 뭐 그건 여러분들 자유로 하십시오. 나도 모르겠어 그건. 그죠? 자, 판시사. 갑 주식회사가 건물 신축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소유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아니 유치권이죠. 죄송합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유치권입니다. 그 후 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중 상가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병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유치권이 소멸하여 침탈 당하면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그죠? 여기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점유 침탈 당해도 유치권자가 아니에요. 유치권 소멸합니다. 그러면 바로 합법적으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점유 침탈 당하면은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죠. 1년 이내에 이게 행사해야 되는 건 제척기간입니다. 1년 이내에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의 상실에서 점유의 침탈을 당했다 하면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는데, 당연히 점유가 상실됐으니까 유치권 소멸하는 거죠. 침탈의 원인은 묻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채무자 등이 점유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유치권자는 방해 배제 예방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처분을 미리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미리 가처분을 해놓는 것도 좋다. 그죠?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나 간접 점유자는 뭔지 아시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죠? 점유 보조자나 간접 점유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하며, 그죠? 점유 보조자는 똑같은 거잖아요.
점유 및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자의 인정 범위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 내가 월급 주면서 저기 할 수도 있고, 그죠?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함. 그죠?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 그리고 점유 보조를 통한 점유까지도 인정하고 있죠. 그죠? 관리인 유임을 통해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유치하는 경우에도 역시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접 점유도 될 수 있고. 이제 제가 이 판례를 좀 요약해 놓은 거니까 꼭 참고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점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봤는데,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점유만 해도 한 3시간짜리 강의가 되는데, 이제 판례를 읽어가면서 판례를 설명해야 되는데, 판례는 제 불러오신 게 다 있으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 불러오신 교재 보시고 판례 한번 읽어보시면, 제 교재만 봐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재만 보셔도 유치권 점유 편에 대해서는 남들이 모르는 것들까지 다 알 수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좀 이게 벌써 한 45분, 50분 강의했네요, 점유로. 원래는 이게 3시간, 4시간 하루짜리 강의예요. 제가 좀 최대한 빨리 요약본을 강의를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사용대차, 임대차와 유치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겁니다. 사용대차, 임대차와 유치권, 요거 깨트리는 방법까지 할 겁니다, 이제.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